이번 챕터에서는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액티베이션들이 어떻게 인풋 스페이스로 표현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CNN이 어떻게 시각화가 되고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원하는 클래스가 있다면 그 클래스를 최대화하는 이미지를 어떻게 찾을 건지,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징을 하기 위한 어떤 옵티미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딥드림, 뉴런 스타일, 애드버서리얼 이그젬플들을 어떤 건지 그런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딥러닝이 학습이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컴포넷에 있는 로우 애티베이션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가장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반면에 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해석적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슬라이드고요. 여기 한 예시가 풀링 다섯 번째에 있는 내용을 아, 이 이미지를 순서대로 로우별로 나열을 해봤는데, 첫 번째 로우에서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는 강아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어떤 클래스별로 이렇게 정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은, 정확히 뭘 찾아내는지,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로우 필터 웨이트들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 웨이트드라는 게 어떠한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중요를 한지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레이어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이미지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만. 그래서 지금 여기 레이어 1의 웨이트들이 이제 어떠한 블랍 같은 형태로 나와 있는데, 색깔들이 잘 표현되어져 있죠. 하지만 레이어 2, 레이어 3로 가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확인이 어렵다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으로 TSN이가 있죠. 이 TSN이 이제 fully connected layer 있는 층을 어떤 다른 차원의 인베디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학습된 내용들을 쉽게 어, 제대로 됐는지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방법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목차에 있는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되고 있는 하나의 컨셉이 Reconstructed Image인데, 여기서에 대한 컨셉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학습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어, 이미지가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 이미지들이 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폴딩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어떤 학습이 되겠죠, 값들이. 근데 여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뉴런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 이 세 개의 부분들을 제외한 후 다시 인풋, 여기 있는 인풋 스페이스로 다시 그 값들을 백워드 패스로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좀 더 깊게 살펴보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3x3에 대한 인풋 정보가 있을 때 이거를 F, 여기서는 이제 렐루를 사용을 했고요. 이 함수에 의해서 이 인풋에 있는 값들이 음수인 부분들은 0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단 포워드 패스에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포워드를 했으니까 이제 백월드를 해야겠죠. 리컨스트리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백월드 패스에 대한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프로포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학습 여기 학습된
대해서 아까 forward 패스에서 이 부분이 0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풋 스페이스로 이제 백월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환을 했을 때 그 전에 있는 forwarding 했을 때에 대한 forward 패스에 있었을 때 0으로 바뀌었던 뉴런들을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부분만요. 근데 그러한 식들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디컴포네이션하는 방법인데 어, 기존의 그 forward 패스에서 어떤 값들이 꺼졌는지 0으로 바뀌었는지 뉴런의 값이 0으로 바뀌었는지 상관이 없고 그 현재 존재하는 어떤 활성함수 값에 대해서를 보니까 음수들이 있는데 이 음수들에 있는 이 부분들을 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0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이 두 번째 리컨스트런 시키는 디컴포네시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이 방법이 이제 좀 좋다고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가이드드 백프로포게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아까 기존의 첫 번째 방법 백프로포게이션 방법과 두 번째인 두 번째 디컴포넷 방법인 이 두 가지 방식을 합친 어떤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이 부분이 아까 forward 패스를 통해서 꺼진 부분이죠. 0으로 활성함수 값이. 그래서 이 그 부분에 대한 그 값과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여기도 음수죠. 아까 그 두 번째 방식의 이 음수 값들을 어, 모두 다 0으로 꺼버리고 그거 아닌 부분들을 다 다시 이제 백월드를 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들이 약간 좀 직관적으로 플러스인 값들이 좀 더 도드라지게끔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들이 있게 되면은 그 값들의 어떤 의해서 이미지들이 어떤 foreground와 background한 어떤 그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값 두 값이 존재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 찾고자 하는 어떤 foreground한 어테이션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들은 모든 음의 값을 액티베이션 값을 0으로 바꿔서 좀 더 클리어한 이미지를 인풋 스페이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 예시로 여기 이런 이미지에 대한 이그젠플들이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들 방금 소개드린 세 번째 리컨스트루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방식보다요. 이렇게 뭉개진 형태로 가지고 있죠. 좀 더 딥한 컴포넷을 봤을 때는 좀 더 어떠한 사람들의 형태나 개의 모양 얼굴들이 좀 잘 보이는 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 번째 가이디드 백 프로퍼게이션의 장점이 뭐냐면 어,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방식과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풀링이 있을 때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잘 나온 케이스죠. 이렇게 지금 블랍들의 형태가 좀 잘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방식인 가이디드 백 프로퍼게이션 사용했을 경우에는 하거나 풀링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클리어한 되게 명백히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다음 이 CN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각할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컨버네스 모델은
이미지가 사이즈가 뭐 224바 214일 때 그 필터 사이즈가 7이고 스트라이드 이렇게 움직임이 무브먼트가 2인 이게 예제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이 3은 이제 RGB 값이 되겠고요. 컨볼루션을 하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 맥스플링을 통해서 좀 더 어떤 에버리징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절차를 밟고요. 이런 층을 여러 개의 레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 후 마지막에 이제 웨이트들을 학습시키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스를 판별하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컴포넷 모델이 여태까지 형성되어 왔었죠. 그래서 디컴포넷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좀 더 깊게 살펴볼게요. 디컴포넷이라는 거는 이 오른쪽 이미지 보시면은 아까 렐루 루년을 사용한 케이스인데 여기 있는 이 어떤 막대 그래프 값들이 어, 액티베이션 값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값들이 어떤 이미지가 풀링이 되었을 때 가장 큰 값들 2x2에서 풀링이 되게 되면 그 이 네 개 각 그 어떤 규정된 공간 안에서 가장 큰 값들이 요약이 되죠. 그래서 이제 fold maps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값들의 어떠한 나중에 다시 이제 리컨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요약된 정보들을 다시 펼치기 위해서는 어떤 로케이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야만 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맥스 로케이션 스위치라는 이런 값들을 이러한 정보들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리컨스트를 할 때 이 값들의 이 위치를 통해서 다시 뭐 인풋 스페이스까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드 맵에 있는 그 값들이 활성화된 값들이 스위치 맵에 의해서 이렇게 다시 표현되는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디컴포넷을 통해 어떤 실험한 이그젬플인데 이제 이러한 방식들을 이미지 넷, 이미지넷은 이런 걸 사용하였고 1000개의 클래스 리사이즈 센터링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한 실험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 이게 이제 이 앞계에 대한 시각화는 이제 여러 개의 반복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들 어떤 되게 다양한 조절 모드들을 학습시키는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는데 그 값들 중에서 가장 큰 9개의 값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웬만한 예시들은 어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어떤 foreground 이런 얼굴들의 표현들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이 이미지는 이 여기 표현된 이러한 블랍들이 어떤 원하고자 하는 건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에 관점이 가 있는 이렇게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예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학습이 안 됐다기보다는 포어그라운드보다는 백그라운드에 집중한 방법들이 아, 집중한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어, 학습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학습을 여러 번 해야 학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반복 과정, 이건 레이어고요. 이거는 뎁스를 의미하고
뎁스가 깊어질수록 어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피처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요. 피처들이 표현이 되고 있고, 그 피처들 중에서도 반복 횟수가 많아야만 그 이미지가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실험 결과인데, 일단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그냥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라 이미지를 로테이션하고 크기를 조절하고 어떤 회전을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들이 유사를 한지 그거를 살펴보는 어떤 실험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이어 1에 대한 피처들과, 그러니까 레이어가 낮은 층, 레이어가 높은 층에 대해서 비교를 한 거고, 이제 그러한 커뮤닛이 얼마나 어떤 그라운드 트루스한 클래스들을 예측을 하고 있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컬럼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여기에 지금 vertical transformation이라고 translation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있는 변화를 안 시킨 거죠. 변화를 안 시키니까 어떤 유사도가 가깝게 나왔다고 설명이 되고 있는데, 어떤 변화를 주었을 때 그 거리들은 커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레이어가 깊어지면은 어떤 그 유사도에 대한 베리언스가 좀 인베리언스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별로 약간 변동이 많이 없죠. 이 두 번째 로 같은 경우도 스케일을 많이 바뀌었을 때 어, 레이어가 낮은 층에 대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유사도가 낮아지지만, 반면에 레이어가 높아지게 되면은 어떤 선형적으로 어, 예, 유사도가 낮아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에서도 마찬가지, 특정 로테이션을 하더라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도가 높게 나와 있고요. 실질적으로 유사도가 높은 부분, 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 트루 클래스에 대한 예측력이 굉장히 높죠. 클래스일 확률들이 높은 부분과 어떤 유사도의 관점들이 일단 매칭이 되고 있죠. 한 예시로 되게 스케일도 되지 않고 어떤 이미지의 변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시를 가져갔을 때, 그거에 대한 컴브 레이어에 대한 레이어 1에 대한 형태들이 A랑 B, 두 번째 레이어에 대한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이렇게 이빨 빠진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손실들이 있죠. 이렇게 뭉개진 형태, 정확히 잘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스트라이드랑 필터 사이즈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좀 더 이런 정보들에 대한 손실들을 어떤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 스트라이드를 작게 함으로써 이러한 그 관계들을 좀 더 명확하게 뭉개지는 형상들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occlusion sensitivity라는 방법은 어떠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특정한 부분을 가리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리더라도 어떤 그 강아지의 종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큰 문제가 없죠. 이 얼굴이 가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강아지를 제대로 분류할 어떤 그 확률값들이 높게 나왔는데, 히트맵으로 이러한 부분이 빨갛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얼굴 부분들을 가리게 되면은 이 부분에 가렸을 때, 이 부분 가렸을 때에 대한 그 확률 값들이 굉장히 그 클래스 확률들이 낮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동차 휠을 예측을 하는데 어, 이 부분을 가릴 때 오히려 피처들이 잘못 캐치가 된 거죠. 이 부분을 가리니까 어떤 자동차 휠에 대한 확률값이 떨어졌다. 판별할 확률이 떨어졌다. 이런 부분이 있고, 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리니까 이 개의 종을 제대로 판별할 확률이 낮아졌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에 맞기 위해서는 이 컴포넷에 있던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패치가 좀 더 중요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 얼굴에 대해서 학습이 됐죠. 이러한 게 암시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학습시키는 데이터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피처들이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 표현이 되지 않았나 라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이 부분이 이제 피처 맵에 대해서 표현한 그 요약본이고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얼마나 대응이 잘 됐는지 커리스폰던스 애널리시스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어쿠전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한 건데 어떤 이미지 간의 대응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이미지들이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왼쪽 눈을 가릴 경우랑 오른쪽 눈을 가릴 경우, 입을 가릴 경우, 예, 입이나 코를 가릴 경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방법을 한 건데 나머지는 이제 랜덤하게 줘가지고 얼마나 어떤 그 이미지 간의 그 유사도들이 굉장히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해밍 딘스턴스로 판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수직적으로 보면은 원래 이미지 벡터랑 가린 부분이 가지는 이미지 벡터의 차이를 해밍 딘스턴스를 사용해서 그 변화량을 다음과 같은 실험 결과들을 봤습니다. 근데 이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는 의미는 레이어가 클수록 어떤 그 랜덤하게 어떤 어클루전을 주더라도 각 그 이러한 이미지들 간의 대응 어떤 그 유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작죠. 그러니까 레이어가 깊을수록 좀 더 이미지 간들의 대응성들이 좀 더 잘 맞다. 랜덤하게 오클루전을 주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각하는 큰 컨셉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액티베이션의 값을 1을 줌으로써 활성화 함수 값 1을 줌으로써 그거를 인풋 스페이스로 표현을 해서 그걸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인풋 스페이스는 당연히 픽셀상의 그 값들이고 그것을 이제 이미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그 값이 이제 어,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근데 이제 이 값들을 좀 더 슈퍼바이즈드하게 클래스 스코어를 최대화시키는 그런 시키면서 동시에 그 이미지들을 시각화하는 방법이 살펴보는 먼저 식을 보시면은 아까 이 목차에 맞게끔 클래스 스코어를 최대화시키는데 다시 말하면 이미지에 있는 클래스 스코어를 최대화시키는데 그것을 일반화 성능을 위해서 이런 제약식을 둡니다. 근데 이 학습 과정에서 웨이트들은 고정이 되고 인풋
있는 그 값들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즉 x가 바뀌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는 내용과 같이 이미지를 센터링 시키고 뭐 픽셀이 있으면은 그 픽셀에 대한 평균을 빼서 그 센터링 시키겠죠. 그리고 제로 이미지 관심 있는 스코어를 제한 부분들을 0으로 바꾼다. 이 말은 아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액티베이션의 활성값을 1로 주고 나머지들을 다 끄고 그 활성화된 그 하나의 뉴런에 대해서 인풋 스페이스를 표현한 그 컨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백워드 아까 전에 여태까지 한 것처럼 지금까지 한 것처럼 백워드 패스에서 무언가 바뀌는지 이미지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근데 이제 여기에서 클래스 스코어는 리니어라는 가정을 하게 되는데 딥 뉴런 네트워크 자체가 비선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테일러 익스펜션이라는 어떤 식을 사용을 해서 그 선형적인 100% 선형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근사값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족을 하게끔 어떤 수리적인 가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식은 클래스 스코어고 목적 함수고 인풋 스페이스를 변화시킨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그 클래스 스코어를 최대화하게끔 하는 인풋 스페이스는 무엇인가라는 웨이트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이제 다양한 어떤 블랍들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셀리언스 익스트랙션이라는 말은 각 이제 픽셀마다 웨이트 값들이 존재를 할 텐데 그 웨이트 값들을 어, RGB 값이면은 세 개 값이 동시에 그 같은 위치에 픽셀의 같은 위치에 세 개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식에 의해서 그 세 개 값 중에서 가장 큰 웨이트들을 반영을 해서 어떤 클래스를 최대시키는 픽셀의 어떤 값을 익스트랙션 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 실험에 대한 결과는 이 방식에 대한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어떤 셀런시 익스트랙션 방법은 우리가 오브젝트 딕테이션을 할 때 바운딩 박스가 필요한데 뭐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뭐 마스킹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이러한 클래스 정보를 통해서 어떤 이미지를 에 대한 정보를 익스트랙션한 방법은 그러한 정보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장점이 있고 계산이 빠르고 근데 이제 그러한 성능들이 좀 다른 바운딩 박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그 이미지를 셀리언시 익스트랙션을 통해서 뽑아내고 피처들을 뽑아내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통해서 foreground와 background를 구분합니다. 그걸 통해서 foreground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그 부분들을 뽑아내면은 이미지와 매칭을 시켜서 뽑아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어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타겟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런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각화를 하는데 이 시각화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regularized optimization을 그래서 regularized optimization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목적 함수를 살펴보시면 활성화수 값이 있고 그 활성화수 값을 regularization 텀을 사용해서 제약을 주는 거죠. 제약을 두고 그 x 값이 학습이 어떻게 되냐, 목적 함수 학습이 어떻게 되냐, 그 활성 함수 값이
x에 따라서 변화율을 구하고 그것에 따라서 스텝 사이즈에 대한 값을 얼마나 바꿔갈 것인지 스텝 사이즈 주고 어, 그 값, 그뿐만 아니라 레귤라이제이션 세타 값에 의한 레귤라이제이션 텀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 x 값을 바꿔줍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첫 번째 레귤라이즈드 옵티미제이션 방법은 L2DK라는 방법인데 이미지상에서 어떤 픽셀 값이 다른 값들보다 도드라지게 높은 값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값에 의해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중요한 이미지 정보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각화를 할 경우 그 부분들을 좀 더 지배하는 거를 좀 더 도미넌트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타 디케이를 통해서 좀 더 다른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이 되겠고 두 번째 방식도 유사하게끔 어떤 가우시안 함수를 통해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표준 편차가 3일 때, 10일 때 그것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어떤 해상도가 더 흐려지죠. 표준 편차가 높아질수록 이미지가 흐려지게 하는 어떤 가우시안 블러링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높은 빈도를 가지는 이미지상에서 높은 빈도만 가지는 그 정보들을 방지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이미지 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이제 Clipping Pixels with Small Lump이라는 방식인데 어떤 RGB 상에 있는 각 픽셀들에 대한 크기가 어떤 정해놓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죠. 이것도 결국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을 경우에는 0을 주고 클 경우에는 그 값을 반환하는 그런 어떤 컷오프적인 방식이 되겠고 네 번째 방식은 어, 이 방식은 개인적으로 오클루전 방식과 되게 유사한 것 같은데 어, 액티베이션 값이 있고 다른 부분에 있는 제2번째에 있는 그 픽셀 값이 0일 때 x i번째에 대한 그 액티베이션 값이 변화를 하겠죠. 그 값이 이 두 번째 텀이 되겠고 그 값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즉 이거를 지금 픽셀 컨트리뷰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미지 상에 있는 하나의 픽셀 위치에 있는 활성함수 값이 다른 부분을 제외시켰을 때도 그 값이 유효를 한가 변화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방식은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인풋 이미지가 있고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를 통해서 어떤 x의 변화량, 활성함수의 변화량을 지금 이렇게 어떤 연산을 통해서 그 스레스홀드 값이 보다 작으면 0으로 반환하는 좀 더 효율적인 방식들이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이러한 뭐 디케이 값이나 디케이 값을 크게 함수로 그 높은 빈도를 가지는 값들이 뭉개지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요. 근데 이러한 현상과 뭐 가우시안 파라미터나 뭐 컨트리뷰션 같은 그런 파라미터를 조절해 가면서 시각화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탐색해 봐야겠죠. 이 그리드 같은 실험 설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실험 결과는 그런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 뭐 몇천 개의 실험 그 방법들을 조합을 통해서 가장 높은 어떤 성능을 보이는 시각화 성능을 보이는 그런 부분을 가져온 케이스가 되겠고요. 예, 이렇게 좀 더 다른 시각화 방법보다 좀 더 뭔가 좀 디테일하게 어떤 볼랍 어떤 색깔 표현 자체보다도 어떤 형태까지도 좀 어떤 커브나 그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좀 더 표현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어,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레이어 있는 부분부터 컴포넌트를 통해서 학습을 됐는데 이 다섯 번째까지 컴포넌트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은 되게 컴포넌트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섯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는 풀리 커넥트를 된 레이어를 사용했는데 이 다음 레이어부터는 어떠한 컴포넌트한 이미지들의 조합 컨비네이션을 의미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풀리 커넥트 레이어는 어떤 컴포넌트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컴보 레이어는 이제 어떤 인풋 이미지에 있는 주요한 피처들을 요약을 하는 컴포넌트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뎁스가 깊어질수록 좀 더 인베리언스한 그 정보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딥드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드림이란 뭐냐면은 그 어떤 실제 이제 배경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싶은 그런 피처들을 어떻게 보면 합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하늘에 무슨 개나 무슨 상어 이런 부분들이 어, 담겨져 있죠. 그 딥드림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은 일단 우리가 어떠한 꿈을 꾸고 싶은지, 어떠한 특징을, 어떠한 배경에 삽입을 하고 싶은지 그러한 목적 함수를 일단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중요한 키 아이디어는 이미지를 특정 레이어까지 포워드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유닛들을 어떤 그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 액티베이션 값과 똑같이 세팅을 한 다음에 다시 인풋 스페이스로 업데이트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이 코딩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는 위한 딥드림에 대한 예시가 있습니다. 다음은 뉴런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이미지들을 합성한 건데 어, 딥드림은 어떤 배경에 특정 피처를 넣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원래 있는 이미지를 좀 더 스타일리시하게 되게 바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한 레프레테이션이랑 스타일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 두 가지 컨셉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습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타일을 표현하는 어떤 레이어층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가지는 그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뉴럴 스타일에서 사용되는 그 컴포넷은 VGGnet, 뭐 렐리 뉴런들을 사용을 했고 일반적으로 에버리지 풀링이 더 좋다고 합니다. 여기 학습에서는 그 학습에 대해서 먼저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 보시면은 이건 P는 실제 이미지를 나타내고 이 우리가 X2 벡터를 찾고자 하는 거죠. 합성된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거죠. 레이어 층은 어떻게 뭐 이렇게 얼마나 둘지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다양하고 레이어의 뎁스는 어떻게 설정할지 예 그렇게 되겠고 이 F가 실제 값이 아니라 추정이 되겠고 이 P라는 게 실제 컨텐츠 피처 맵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습은 백프로포게이션 방식을 통해서 렐룰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고요. 결국 차이값이 뭐 최소가 되게끔 하는 그런 변화율을 찾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당연히 뎁스가 높아질수록 인베리언스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웨이트를 넘겨줄 때 그레디언트를 학습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이 높은 레이어에 대해서 어떤 웨이트 값들이 이렇게 트랜스포드가 되고요. 스타일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A라는 거는 실제 이미지, 배경 이미지, 스타일 이미지를 라고 지칭을 하고 서로 다른 필터 반응 변수에 대한 코릴레이션들을 그램 매트릭스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로 다른 어떤 투정하고자 하는 그 상관 값들을 내적을 통해서 그램 매트릭스를 표현을 하고요. 그 학습은 백프로게이션 이전과 똑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 프레임워크들 보면은 실제 컨텐츠 이미지가 있고 배경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높은 하이 레이어까지 간 다음에 인베리언스한 성질을 가질 수 있는 하이 레이어까지 간 그 레이어 층에서 보내주고 그 결국 여기서 피처를 뽑는 거죠. 중요한 컨텐츠 피처를 그런 정보를 보내주고 배경에 대해서는 각 컴보 레이어 층마다 정보들을 공유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 그러한 방식이 이제 이러한 백프로포게이션 이 방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X 이 이미지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특징들이 여기는 되게 많은 수에 대한 레이어들이 주고받고 하나의 레이어만 주고받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적식을 보시면은 컨텐츠에 대한 목적 함수과 스타일에 대한 목적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목적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뉴럴 스타일의 그 이미지들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 값을 하나의 메저로 두고 베타분의 알파가 작다는 말은 베타가 큰 거죠. 베타가 크니까 스타일에 대한 관점을 줘서 다채로운 스타일이 형성을 하고 알파가 크면은 어떤 컨텐츠 좀 더 덜 뭉개지는 그런 이미지가 다음과 이렇게 나오네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분의 알파가 작으니까 베타가 크니까 이게 그 좀 더 뭉개지죠. 너무 배경 관점에만 치우쳐져 있고 이게 이제 알파가 큰 경우에는 컨텐츠적으로 그 중요시 여기는 목적 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드버서리얼 이그젬플은 좀 더 기초적인 컨셉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 뭐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조금만 변화시켜도 아주 확 다른 결과를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x를 조금만 변화시키니까 그 변화시킨 x와 원래 x랑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모델링에서 그 두 개의 x를 넣어보니까 결국 아예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인 이미지들이 정상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오스트리치라는 어떤 컨브넷 오스트리치 유연이라는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그 컴포넷을 어떤 인풋 스페이스로 백워드 패스를 통해서 시각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시각화한 그런 내용에 약간 노이즈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들을 두 가지를 합성을 시킨 겁니다. 합성을 시키니까 결국 그 우리가 원래 있는 이미지랑 그 살짝 변화시킨 이미지랑 거의 차이가 없죠.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없는데 그 클래스에 대한 판별이 아예 정반대에 있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두 개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이미지가 있는데 살짝 노이즈를 주니까 노이즈를 줘서 거의 이제 x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는데 그 결과값이 아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고요. 다르게 보일지라도 동일한 표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점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고차원의 데이터 셋이죠. 그것을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특성에 맞는 매니폴드 상에 있는 그 공간들을 찾아서 뭐 디시전 바운더를 찾는 게 궁극적인 어떤 모델링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예제를 로지스틱 리그레션 예제를 살펴볼게요. 결국 이게 x가 데이터 이그젠플이 이렇게 있고 웨이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했는데 바이어스는 일단 생략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그러면 결국은 그 weighted sum then combination으로 x들의 컨비네이션으로 되니까 내적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 목적 함수 x랑 weight들을 내적을 해서 상수항을 생략을 하고 이 목적 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오죠. 그 값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보니까 이 값이 나왔고, 결국은 클래시파이어의 예측력이 클래스 1이 4, 클래스 1일 확률이 4%라는 거는 클래스 1이 4%라는 거는 클래스 0이 95%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컨셉은 x라는 이 x라는 값을 살짝 변화시켜서 정반대의 결과를 찾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제 adversarial x라는 그 다음과 같이 주게 되면은 조금 변화시킨 거죠. 2에 대해서 좀 더 적게 주고 좀 더 낮게, 좀 더 높게 살짝 변화시켜 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이미지면 노이즈를 줘가지고 정반대의 결과를 내는 x를 찾는지, 이런 어떤 변화시키는 그 값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adversarial x랑 weight랑 같은 학습을 해보니까 클래스 1의 확률이 88%입니다. 그런 말은 클래스 1이라는 거는 그 기존의 x는 5%를 가졌는데 adversarial x는 88%를 가졌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는 굉장히 고차원 공간에 있는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값들을 어떻게 제대로 표현을 하고 그런 adversarial x를 어떻게 찾을지, 그런 부분을 뒤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하나의 예시로 이거는 지금 이게 골드피쉬라는 classifier weights라는 그 웨이트들이 표현된 그 이미지를 안으로 넣게 되면은 거의 변화가 없죠. 어떤 디스토릭트한 그 값을 줬는데도 x는 거의 변화가 없는데 그 골드피쉬라는 값이 100% 나왔다. 이 말은 아예 이제 어떤 정반대의 결과를 야기시킨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로 어, 딥 뉴런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 특정 하나의 뉴런에 대한 강한 액티베이션을 가진 그 뉴런을 인풋 스페이스로 표현을 해서 그것을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유의미한 패턴들을 찾고자 하는 게 이 시각화의 목적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그 레이어의 뎁스가 깊어질수록 좀 더 로버스트한 그 실험 결과들이 나온다. 세 번째 내용은 레귤라이즈드한 그 목적 함수를 세우게 레귤라이즈드한 텀이 있는 목적 함수를 세우게 되면은 좀 더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좀 더 해석적인 인터프리테이블한 그런 내용들이 가지고 있고, 또 오브젝트 디텍션 관점에서는 바운딩 파스가 없어도 그 셀리언스 이스트랙션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효과적이고 빠르게 시각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X를 살짝 변화시켜서 아예 정반대를 결과하는 어드버서리얼 방식을 살펴봤습니다.